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명나라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냐? 다시 한족 왕족. 오리지널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들의 국가가 부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방민족으로는 최초로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몽골, 원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한족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결국 한족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쌓아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원나라가 내부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한족들이 매우 많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한족들의 반란을 이기지 못한 원나라는 결국에 다시 만리장성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많은 반란 중에 가장 유명한 반란은 무엇이냐? 바로 홍건적의 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건적의 난은 중국의 민간 종교인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외형적인 특징이 있죠. 자,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머리에다가 붉은 색깔 두건을 썼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홍건적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홍건적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나중에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주원장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홍무제다 아니면 혹은 명나라의 태조다 이런 식의 칭호를 사용하긴 하는데 주로 우리가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다른 책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보통 주원장이라고 하는 본명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원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오늘 명나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정치적인 내용, 그다음 명나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명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워서 원나라를 쫓아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상주 춘수전국 지난 위진남북주 수당 5대 19 송원 명청 가는 그 순서에서 송나라까지 중국 전체를 지배하던 민족은 오리지널 중국인이었던 한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몽골에게 이민족에게 중국을 빼앗겼었죠. 근데 그것을 다시 명나라 한족 왕조가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자, 주원장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나라니까 국가를 안정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몽골족의 지배 아래에서 약간 느슨해졌던 한족들의 전통을 부활시키는 데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원장의 업적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원장은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고 나라의 초창기의 국가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신하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을 임명하는 재상 제도를 폐지하고 그 모든 권력을 황제가 담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갑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집들을 한 번에 다스리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위로 묶는 겁니다. 그 단위는 총 110개의 집이었고요. 이 110개를 한 개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 가구들을 세금도 관리하고 그 동네의 치안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다. 그러니까 뭐 동네별로 있는 집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금 거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 대장과 호적 대장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느 동네에 땅이 얼만큼 있고 이 땅이 누구의 땅이고 이 땅에서 농사가 얼마나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나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호적 대장 되겠습니다. 가끔씩 여기서 말하는 대장이 그 캡틴 그 이 대장 얘기하는 안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 대장이나 호적 대장이라고 할 때 쓰는 대장은 장부 혹은 뭐 리스트
출석 부할 때 그런 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리스트와 호적 리스트를 정리를 했다. 자, 네 번째. 앞에 1, 2, 3가 약간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뒤에 있는 4번이랑 5번은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자, 원나라 시대 때 약화되었던 과거 제도나 학교 교육 같은 부분들을 다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주원장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교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초원에서 말 기르고 양 키우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족의 전통이었던 과거 제도나 학교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원장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6가지 유교 가르침이다 해서 6유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이웃과 화목해라, 자손을 교육해라, 최선을 다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나 유교적인 가르침,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명나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 뒤에는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영락제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락제라고 하는 인물 어떤 일들을 했냐? 첫째,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했다. 자, 명나라는 중국 내부에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래쪽에서부터 몽골을 위쪽으로 야금야금 밀어내면서 생겼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는 남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다시 북쪽으로 옮겼다. 베이징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자,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복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징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궁궐을 건설을 합니다. 이 자금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남아 있고요.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청나라에서도 궁궐을 썼을 정도로 뭐 대단한 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황제를 상징하는 누런 색깔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정말 거대합니다. 그렇죠? 메인 건물인 태화전 같은 경우에 그 규모가 상당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금성의 정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천안문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금성과 관련이 있다. 자금성을 건축한 사람은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락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던 영락제 어떤 일들을 했냐? 대외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군사력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비 사막을 넘어서 도망갔던 몽골을 추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요. 자,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남쪽에 있는 베트남까지 정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영락제 되겠습니다. 자, 영락제의 이런 대외적인 움직임은 이 세 번째 업적에서 정말 피크를 찍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인물은 영락제 신하 중에 한 명이고요. 환관 출신입니다. 얼굴에 수염이 없네요. 자,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대를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와 선원들을 주고 이 배와 선원들, 이 함대를 중국 바깥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모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약 30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200척의 선박이 2만 7천 명 정도의 선원이 모험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함대의 파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냐?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나서 스리랑카, 인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 지나서 어디까지 간다?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뭐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정말 엄청나게 멀리까지 갔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영락제는 정화를 이렇게 해외에 파견을 했느냐? 그 이유는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명나라가 이만큼 잘 나간다. 우리 명나라는 정말 굉장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명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굴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꿇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정화의 함대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이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시에 정화가 타고 갔던 배가
이런 사이즈였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신앙로 개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신앙로를 개척할 때 타고 왔던 배는 이 정도 사이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백 척의 배, 수만 명의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하니까요. 자, 그럼 이러한 정화의 원정의 결과, 그러면은 배를 여러 배 보내가지고 신하들을 여러 명 보내서 실제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확대되었느냐, 명나라의 강력함을 세계에 널리 떨쳤느냐라고 한다면 결과는 예스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약 30여 개의 나라와 새롭게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조공책봉 관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나갈게요. 사실 조공책봉 관계는 중국 왕조가 전통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맺었던 외교 정책이에요. 외교 관계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명나라 때 처음 등장한 단어여서 조금 뒤늦기는 했지만 여기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3학년 넘어갔을 때도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공책봉 관계는 무엇이냐? 지금은 우리가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은 덩치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서는 힘이 조금 약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의 우위 관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중국 왕조의 황제와 주변 국가의 왕이 있을 겁니다. 주변 국가의 왕은 중국 왕조의 황제한테 사신을 보내면서 일종의 선물을 바칩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조공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치는 행위는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왕조의 황제를 나보다 강한, 나보다 높은 나라의 지도자다. 이 동네 아시아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 인정을 하는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황제는 조공을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답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 역시 사신을 보냅니다. 주변 국가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선물로 받았던 조공보다 더욱더 많은 답례품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물건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 주변 국가의 왕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뭐 도장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옷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의 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당시에 국제적으로 그래 너희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인정했지 그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인정받은 우리가 너네가 우리를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너네를 인정해 줄게. 너네가 중국을 다스리는 건 우리지만 중국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 그 중에 너네 동네에서는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거 내가 오케이 할게. 너 거기 왕 다스리는 거 인정이야? 거기 훌륭하게 잘 다스리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중국 왕조가 인정을 한다면 중국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주변 국가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조공책봉 관계. 이 책봉할 때의 봉자가 여러분 알고 있는 봉자예요. 봉건제 할 때의 봉자예요. 자, 봉건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왕은 주변을 다스리고 주변에는 왕과의 관계를 맺은 제후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스리는 것이 봉건제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넓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왕조는 사실 힘이 가장 강력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주변 국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주변국이 중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인정해주고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서로 알아서 니들끼리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약속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공책봉 관계는 조공을 받는 쪽이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힘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무슨 아래에 있는 주변 국가가 이 중국 왕조의 무슨 식민지거나 뭐 완전히 부하거나 사사건건 뭐 중국 왕조의 간섭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힘의 차이가 조금 있는 두 나라가 옛날 스타일로 외교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조공책봉 관계가 한 국가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랑도 맺고요. 일본이랑도 맺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 국가랑도 맺고요. 여러 나라들이랑 맺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책봉 관계를 약 30여 개의 국가랑 명나라가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공책봉 관계가 쭉 유지되어 왔었던 중국의 시스템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중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그 파워를 인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원정과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의 확대, 명나라의 전성기, 영락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화의 원정에서 뭐가 있나요? 지금 뒤에 기린이 있죠. 자, 정화의 함대가 아프리카 쪽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또 조공품으로 받아보긴 합니다. 조공품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을 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기린 아시아에 있나요? 중국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 이 동물을 봤을 때 아직 이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동물의 이름을 기린이라고 붙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중국인들이 딱 보는 순간 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중국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 상상의 동물이 있는데요. 용의 머리, 사슴의 모가지, 소의 꼬랑지, 말의 발굽을 가진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기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상상의 동물 기린이랑 진짜 기린이랑 생긴 게 어때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서 이 동물을 기린이라고 부르죠. 영락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 상상의 동물 기린은 어떨 때 등장하냐면 중국 땅에 훌륭한 성인이나 지도자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면서 내려오는 동물이 상상의 동물 기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화의 원정을 딱 보냈는데 기린 등장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하늘이 인정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갔던 명나라는 왜 쇠퇴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민족의 침입이에요. 자, 명나라가 중심에 있고요.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남쪽에서는 바다를 이용해서 일본의 해적들이 계속해서 침입을 하고요. 북쪽에서는 몰아냈던 몽골 역시 완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나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들,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계속해서 또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냥 막 이민족들이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592년에 발생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자,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이끌고 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은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조공책봉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고요. 명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가장 중요한 친구가 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이 조선이 일본에 당하는 것을 가만 볼 수 없었고요. 당시에 명나라의 황제였던 만력제가 굉장히 많은 군대와 굉장히 많은 물건을 보내줘가지고 조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을 다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지요. 자, 임진왜란은 결국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 과정에서 명나라가 너무나 많은 군력을 소모를 했어요. 되게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의 힘이 꺾이게 되고 이때부터 시름시름 명나라가 국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명나라가 고마웠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충청북도 괴산에 가보면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당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사실 이 명나라의 황제 만력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황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민족이 침입하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힘이 약해져진 명나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혹하게 걷고요. 결국에 백성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성이라고 하는 리더가 일으킨 농민 봉기로 결국에 1644년에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의 정치를 살펴보았으니까 경제와 사회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 확대가 됩니다. 이모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내기를 실시하게 되면은 어린 벼를 키울 때 바로 논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모판에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모판에서 키우다 보니까 초반에 벼를 다시 논에다가 심기 전에는 약간 여기 논이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이용해서 다른 작물을 논에서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서 벼를 심고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명나라식의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명나라의 고구마, 옥수수, 감자 같은 그런 새로운 작물들이 명나라에 도입이 되고요.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다 뭐예요?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명나라에서 가난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의 식량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공업적으로는 면직물 산업이나 비단 산업, 도자기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서 공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업에서는 대상인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무역을 할 정도로 무역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때 호족, 위진남북제 수당 때 문벌 귀족, 송나라 때 사대부였다면은 명나라 때는 다시 신사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유교 지식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를 공부해서 관료가 되거나 혹은 과거를 합격해가지고 관료가 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을 우리가 신사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방에서 유교를 연마한 지방에 살고 있는 유교 지식인까지 다 묶어서 우리가 신사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핵심적인 건 뭐예요? 원나라 때는 우리가 유교 지식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명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유교 지식인인 신사층들이 활약하게 되었다. 자, 이들은 지방관을 도와서 향촌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다 유교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의 유교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명나라의 학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학문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양명학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양명학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자, 명나라의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양명학이에요. 자, 양명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리학을 비판을 합니다. 자, 성리학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송나라 때. 성리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도리와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착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나쁜 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뉘된다. 그래서 세상은 상하의 구분이 명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착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유교를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정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정리학이 점점 너무나 이론 중심이고 형식 중심인 거예요. 상하의 구분, 뭐 그 다음에 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양명이 생각합니다. 너무 이론이랑 형식 중심이야.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유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양명학을 만듭니다. 양명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 본성 말고요. 지금 나의 마음, 지금 right now 나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도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물가를 걸어가요. 물가를 걸어가다가 물가 내 개천에 쏙 떨어졌어요. 한 3살, 4살 됐는 애가. 우리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나나요? 오, 큰일 났다. 빨리 도와줘야겠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생각 왜 들었나요? 우리가 유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즉 뭐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인간은 상하로 나뉘기보다는 평등한 느낌이라는 부분이 악몽학에서는 조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합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설명한 성리학과 양명학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약간 좀 떼어서 공부를 한 거고 완전한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윤리 시간을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지식의 행동을 강조했던, 지식의 행동에다가 우리가 좀 강조를 할게요. 지식의 행동을 강조했던 양명학, 명나라의 유교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의 대외 교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어요. 해금, 바다를 금지한다. 즉 아무나 바다에 와서 무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에서 허락했던 조공무역, 조공책봉 관계에서 사신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러한 관계만 허용을 했습니다. 자, 조공책봉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선물을 바치고 답례품이 오고 가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물건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공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후기에는 조금 바뀌어요. 해금 정책이 약화가 되면서 민간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서양의 상인들과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인데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양의 문화들도 중국에 유입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바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서양의 문물을 전파하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서양인임에도 중국에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갖고 온 지도가 무엇이냐? 바로 곤여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의 지도예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런데 곤여 만국 전도를 보고 중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중국인들은 그 전까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중국이 어때요?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곤여 만국 전도를 접하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확대되기도 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명나라 시기엔 대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중국의 상품이 유럽에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이 많았어요. 왜냐?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은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은들이 명나라와 유럽의 교역 관계에 인해 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다 들어오게 된다.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후에는 세금을 납부할 때도 은으로 납부할 정도로 명나라의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덧붙여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나라 되게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네요. 명나라를 건국했던 건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한족 왕조가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했죠. 자,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영락제였고요.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천도하고 자금성을 건설하고요.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조공 책봉 관계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기린 받아왔죠. 자, 하지만 명나라는 이민족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도와주면서 쇠퇴하게 되었고요. 학문적인 특징으로는 우리가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각 체크해 주시고요. 대외교류 정책으로는 원래는 해금 정책이었다가 나중에 민간무역으로 바뀌면서 마테오 리치 같은 선교사들도 들어왔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었네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국사의 마지막 시간인 송원명청 청나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